이번 특종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 범죄 그 현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바로? 저차 너무 막 지금 가로등 날라갔죠? 추격전인데? 위험하다. 저렇게 가? 뭐 하는 거야? 아, 무슨 게임하듯이 저렇게 하고 있네?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래? 왜 사람 있는데 왜 차를 몰고 가? 아니 저기는 인도예요. 사람 가는 지역이었어요.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지? 최근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차량 절도 범죄. 특징은요. 범죄 타깃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특정 브랜드 차량들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피해 차량 차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건 물론이고 해당 브랜드의 다른 차주들도 혹시 절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하필 우리나라 차만 골라서 훔치는 거예요? 설마 이거 뭐 아시아인 혐오 뭐 이런 겁니까? 국내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가 미국의 10대 절도범들의 먹잇감이 된 이유. 현재 대부분의 국내 브랜드 차종에는 특정 칩의 신호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엔진 이모빌라이저라는 도난 방지 장치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요, 이 도난 방지 장치 탑재가 선택사항. 그래서 과거 일부 시기에 생산된 국내 브랜드 차종에 이 도난 방지 장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일부 국내 브랜드 차량이 절도범들의 타깃이 됐고요. 더 큰 문제는 해당 차량 절도 방법이 SNS를 통해 확산. You got a flathead. You stick your flathead right here, and just put the flathead in there. You break it. Then you start it with a charger piece, like this. Like if you used to have a Honda Air Q, you don't ever supposed to leave a plug-in piece right here. 야, 진짜 너무 쉽다. 이렇게 공유되면 엄청나게 피해가 났겠네, 진짜. 이렇게 손쉽게 차량을 훔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요. 미국의 일부 10대들 사이에서는 차량 절도를 인증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서 하나의 챌린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이거는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피해에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미국 법인에서는요. 당국과 협력해 핸들 잠금 장치를 지원하고 도난 방지 보안 키트를 추가로 개발해 제공하겠습니다. 보안 장치가 탑재되지 않은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을 휩쓴 모모 테러. 2022년 4월 영국 19세 여성 에버 킬링은 친구들과 함께 한 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지럽더니 구토를 했고 걷지도 못했어요. 이상 증세를 호소한 킬링.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귀가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갑자기 팔이 부어올라 병원을 찾은 킬링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오염된 주사 바늘에 찔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머, 몰래 또 무슨 약물 주입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사 테러 같이. 야, 그럼 뭐 구토가 걷지도 못할 정도면 이거 심각한 뭐 이상한 물질을 넣었나 보죠? 그리고 앞서서 2021년 10월 영국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찾은 19세 여성 자라 오웬은 갑자기 블랙아웃.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리가 아파서 보니까 바늘에 찔린 자국이 있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끔찍한 성범죄에 희생되진 않았지만요. 오웬 역시 정체불명의 주사바늘 테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니, 범행 수법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 노리는 어떤 범죄 같은데.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영국 2달간 주사기 테러 274건 발생. 2022년 프랑스 석 달간 주사기 관련 300건 이상 민원 접수. 이 밖에도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유럽 곳곳에서 수백 건의 주사바늘 테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숫자면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근데 어떤 목적으로 왜 사람들 저렇게 찌르고 다니는 겁니까? 자, 유럽을 덮친 의문의 주사바늘 테러 사건에 각국에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어지러움, 구토 증상을 보이고 심할 경우 기절까지 했는데 문제는 피해자들을 찌른 범행 도구인 주사바늘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피해자들의 이상 증상을 유발한 약물의 정체도 확인 불가. 확인 불가래. 뭔지도 몰라. 나도 모르게 누가 찌르고 간다니까 이거 너무 공포스러운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주사바늘 테러의 배후, 범인에 대한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단 겁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대체 뭘 원하는 건지, 뭐 왜 자칫 이러는 건지. 인신매매나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거든요. 빨리 잡아야겠는데요. 그렇죠. 유럽을 덮친 의문의 주사바늘 테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디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고 실체가 밝혀져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모모가 된 이유.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은밀한 대화가 오간다고 하는데요. 너 그거 구했어? 난 아직. 병원에선 처방을 안 해주더라고. 야, 무슨 걱정이야. 요즘 SNS에서 다 팔아. 같이 사자.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이 약이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나비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일명 나비약이라 불리는 약입니다. 자, 요즘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깡마른 몸매에 대한 병적인 선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무작정 굶다 못해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일명 먹토. 또 씹기만 하고 뱉어버리는 일명 씹토에 그치지 않고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겁니다. 아, 저걸 왜 선호할까? 마른 체형을 선호하면서 뭐 개말라, 뼈말라 뭐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불법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약이면은 함부로 복용하면 절대 안 될 텐데 이거 큰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일명 나비약을 은밀히 구해야만 했던 이유.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나비약의 성분은 일명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나비약의 일부 성분이 마약류로 지정됐을 만큼 중독성과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필수.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겐 처방하지 않고요. 일부 심각한 비만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단기간에 소량만 복용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살 빼는데 혈안이 된 일부 청소년들은 SNS 등에서 이 나비약을 불법적으로 구매, 남용하고 있는 건데요. 아이고. 결국 나비약 남용으로 인해 중독성, 환각, 환청, 공격성 증가, 자해 시도 등 끔찍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마약류라고 하니 부작용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독 위험도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지난 6월 경찰은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 억제제를 불법 유통 복용한 혐의로 59명을 입건했는데요. 판매자, 구매자 모두 10대 청소년이 대다수. 그중에는 겨우 13살에 불과한 아이들도 많아 충격을 더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 성행하는 마약성 식욕 억제제, 나비약. 부디 청소년들이 이 나비약의 위험성을 똑바로 인지하고 더 이상 부작용 또 피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범죄 수렁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모모 만졌다가 마비? 이번 특종은 마치 도시괴담에 나올 법한 끔찍한 스토리지만요. 더 이상 도시괴담이 아닌 미국에서 현실로 일어난 끔찍한 실화입니다. 2022년 8월 16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에린 밈스는 생일을 맞아 한 식당에서 남편과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그리고 부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5분 뒤 밈스는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가 됐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5분 만에 범죄를 당했다고요? 5분 만에. 뭐 흔히 말하는 퍽치기 이런 건가요? 밈스가 쓰러진 이유 다름 아닌 쓰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차를 타기 전 조수석 손잡이에 휴지가 꽂혀 있는 걸 본 밈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손으로 휴지를 주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식당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차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And maybe like 5 minutes, my whole arm started tingling, started feeling numb, and then I couldn't breathe. I started getting hot flashes, my chest was hurting, my heart was beating really fast. 민수의 팔 전체에 마비 증상이 오더니 급기야 발열과 호흡 곤란 증상까지 발생. 결국 민수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도시괴담 중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실판으로 벌어진 거네. 장갑을 끼고 다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열쇠 차고 장갑 끼고 이러다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밈스가 병원에서 소변, 혈액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밈스의 증세는 급성 약물 중독.
더 큰 문제는 약물의 정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밈스를 노린 거예요? 아니면 묻지마 테러예요? 알 수 없죠.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차에 전단지 같은 것도 많이 꽂혀 있고 다 빼서 뭐 쓰레기 버리잖아요. 있으면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아, 누가 여기다 꽂아놨어? 그러고 버리겠죠. 야 이거는 그것도 아예 못 건드릴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뭔지 모르니까.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밈스는 해당 사건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앞으로는 밖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며 경고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절대 쓰레기를 보더라도 맨손으로는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달 음식 결제 중 벌어진 일. 두 분 배달 음식 자주 드십니까? 네. 자주는 아니고 주말에 가끔 뭐 요리하기 싫을 때. 자, 그렇다면은 두 기자님 이번에 소개할 범죄 타겟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배달앱 관련 신종 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시켜 먹었던 A씨.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카드 사용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450만 원이나 결제가 돼버린 겁니다. 450만 원이요? 저건 저도 저렇게 안 시켜 먹거든요. 450만 원 어떻게 시켜 먹어요? 배달 음식 450만 원 어떻게 먹어? 과다 청구된 금액보다 더 황당했던 점은요. 카드가 결제된 곳은 한 금은방이었다는 점입니다. 배달앱이? 그렇죠. A씨가 단 한 번도 들르지 않았던 곳이었죠. 아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450만 원이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앱에 보통 카드 번호 등록해 놓잖아. 아하. 요거 해킹이 됐나? 깜짝 놀란 A씨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일당들이 붙잡히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배달앱에서 음식 주문을 하면서 만나서 결제하기, 즉 대면 결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네, 25,000원 결제해 드릴까요? 아, 기계가 이상하네. 잠시만요. 카드 단말기에 오류가 났다며 다른 카드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이제야 되네요. 됐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다행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듯 했지만 그렇게 A씨는 범죄에 당한 것입니다. 배달기사가 처음에 사용했던 카드 단말기는 일명 스키머로 불리는 신용카드 복제기. 카드 결제 단말기인 척 속여서 먼저 A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에요. 결제가 제대로 안 됐다며 뒤늦게 진짜 카드 단말기를 꺼내 음식 대금을 결제했던 것이죠. 그리고 배달기사는 복제한 신용카드 정보로 금은방에서 450만 원을 결제. A씨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 문자를 받은 뒤에야 뒤늦게 자신이 범죄에 당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제할 때는 실제로 주문 액수만 딱 찍히니까 이상한 문제 없다. 넘어갔겠지. 근데 정보는 다 넘어간 거지. 그렇지. 복제는 이미 된 거고. 야, 이거는 정말 누구라도 당할 수 있겠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상 선결제를 우선적으로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배달 기사님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부 사람들의 범행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면서 애꿎은 배달 기사님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져야겠습니다. 모모 게임으로 공포에 빠진 뉴욕. 자, 이번 특종은 미국 뉴욕에서 최근 유행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아우, 어머! 뭐야? 기절했어요. 이 게임이라고요? 그냥 서 있는 사람을 저렇게 때려서 기절시켜버려요? 왜 저러는 거야? 원한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지금 보시는 이 충격적인 영상은 일명 노가웃 게임. 자, 일면식도 없는 보행자를 단 한 번의 펀치로 의식을 잃도록 하는 묻지마식 범죄입니다. 이게 왜 유행이야? 근데 너무 충격적이다 이거. 무슨 게임이야 이게? 범죄, 노가웃 범죄죠. 네. 노가웃 게임은 1992년 MIT 대학원생이었던 잉베 라우스타인이 3명의 고등학생에게 펀치를 받고 사망하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고등학생들은
낯선 사람을 한 방 치는 게임이었다고 설명. 만약 단 한 번의 펀치로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공격 대상이 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013년 51세 마이클 다니엘스와 장애인 도숙자 랄프 산티아고 등이 노가웃 게임의 희생자가 되며 사망. 이외에도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 전역에서 노가웃 게임이 유행했는데요. 이에 노가웃 폭행 억제법이라는 법안이 제출될 정도로 노가웃 게임은 당시 미국 내 사회 문제로도 떠올랐습니다. 그랬던 노가웃 게임이 2022년 뉴욕에 또다시 재현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거잖아요. 피해자들이 대부분 등치 큰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힘없는 좀 약자들일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죠? 최근 뉴욕에서 발생한 약 20건의 노가웃 게임 희생자들 중에는 30대와 50대 남성은 물론 74세 여성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성별 불문, 나이 불문의 피해자들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도심 한복판, 쇼핑센터 등 백주대낮 사람도 많은 곳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뉴욕 시민들은 뉴욕에 살기가 두렵다며 공포에 떨었는데요. 뭐 인적이 드문 곳에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게 번잡한 데서도 저런 짓을 하니까 우리가 여행 가서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뉴욕은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도대체 저런 게임을 왜 하는 거야? 형사사법대학 겸임교수 마이클 알카사르는 이러한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느낀 분노와 지루함을 표출하는 거죠. 라고 의견을 밝히며 법 집행관들은 성범죄, 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한 일명 보석개혁법이 이 범죄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행법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뉴욕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노가웃 게임, 뉴욕이 아닌 미국 전역으로 안타깝게도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임이 아닌 잔인한 범죄임을 깨닫고 더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안 당할 자신 있나요? 두 기자님은 보이스피싱 수법하면 뭐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어려워진 사람들을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아니면은 가족 중에 누가 위험하다거나 이런 걸 번호를 해킹하면서 진짜 그 사람의 번호로 요즘에는요.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 교묘하고 더 치밀하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2022년 3월 40대 의사 A씨는요.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A씨의 가상자산 계좌가 도용됐다며 수사를 위해 보유한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 또한 의심을 품었고 가상화폐 거래소 공식번호 및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요. 수사 대상이 맞다라는 대답. 그리고 검찰 수사관이 연락드릴 겁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안내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라는 안내였습니다. A씨는 이후 대출을 실행해서 실제 출금해 봐야 명의가 범행에 연루됐는지 알 수 있다는 수사관의 이야기에 대출을 받았고요. 예적금, 보험 등을 모두 해약, 현금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 근데 금감원 공식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했다며? 그렇습니다. 그럼 금감원 공식 번호를 받은 사람이 저 보이스피싱 일당이었던 거예요? 나름 확인한다고 해봤지만 A씨는 결국 보이스피싱 역대 최대 금액인 총 41억 원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와 41억 원 진짜 어우. 거래소에 전화해. 금융감독원 다 전화해. 그렇지. 사실 확인했는데 2중, 3중으로 이게 어떻게 걸린 겁니까?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공개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위조한 구속영장과 공문,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이라며 링크를 하나 보냈는데요. 보내준 링크는 다름 아닌 악성 앱이었습니다. A씨가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의 휴대폰을 해킹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이요. 원격 조종을 통해 금감원과 은행, 경찰 등 관련 기관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화가 오도록 했던 겁니다. 다른 전화로 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였군요. 그렇죠. 뭐 당황하셨어요?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그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는 절대 돈을 빼내지 않습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띵동. 귀하께서는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특별 저금리 대출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땡동. 고객님께서는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층을 위한 긴급 처방 민생 안전지원금 지급 대상이십니다. 이 또한 대부분 사기입니다.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변경해 준다거나 지원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빼내서 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으로 갈취한 자금들의 인출책, 자금책으로 이용해서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돼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했던지 2019년에는 한 경찰서 강력팀장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다고 합니다. 야, 이제 당한 사람을 바보라고 할 수도 없겠군요. 경찰이 당했어요. 경찰 강력팀장이 당했다니까. 누구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사기관과 제도권 금융회사 및 관공서는요. 전화, 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자금, 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또 주의하세요. 나도 모르게 모모와 약속? 2019년 2월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A씨가 받은 한 통의 전화. 사사츠카 경찰서입니다. 주민분들 안전 확인을 위해 전화드렸는데요. 현재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십니까? 애들은 다 시집 장가 보냈지. 나랑 영감이랑 둘이 살죠. 혹시 집에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이고, 집 앞에 이 가로등이 나가 있는데 이런 것도 고쳐주시나요? 아, 그럼요. 관련 부서에 전달해 놓겠습니다. 야, 이거 뭐 되게 친절한 동네인데요? 오, 주민을 위한 서비스 확실한데요? 혼자 사시거나 뭐 그런 어르신들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좀 여쭙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주제가 오늘 또 불안하네. 불안하죠? A씨에게 걸려온 이 전화. 이 전화가 범죄 그 자체였습니다. 에이? 근데 이거는 뭔가 현금갈취는 아닌 것 같고. 아하. 응? 뭐지? 은행 계좌번호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안 물어봤어요. 네. 사실 이 전화는 A씨가 노인인지 그리고 누구와 사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76세, 남편은 80세 노인으로요. A씨가 이 전화를 받고 며칠 뒤 A씨의 자택에 경찰 복장을 한 강도가 침입합니다. 미리 준비해온 범행 도구로 A씨 부부를 결박한 뒤에요. A씨가 집에 보관 중이던 약 400만 엔, 한화 3,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특히 노인들을 벌벌 떨게 한 범죄, 일명 아포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약속을 뜻하는 영어 어포인트먼트와 전화를 뜻하는 일본어 대화의 합성어인데요. 이른바 약속을 정하는 전화라는 뜻의 신종 범죄 유형입니다. 강도는 집주인이 노인일 경우 힘으로 제압하기 쉽다는 점과 일본의 많은 노년층이 은행보다는 집에 현금을 보관하는 경향이 강한 걸 노려서요. 전화로 범행 타겟을 물색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시청에서 연금 대상자 확인 중입니다. 연소득이 500만 엔 이상이신가요? 간단한 질문이라 생각하고 순순히 대답했다가 강도 피해자가 된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화 받으면 뭐 그냥 뭐 흔한 설문조사겠거니 생각하지 누가 이게 범죄일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갑자기 돈 얘기 꺼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각심이 가질 법도 한데 이거는 그냥 뭐 의심을 좀 덜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경시청은 일단 모르는 번호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는 신중하게 받아야 한다며 경고했습니다. 아포덴, 비단 일본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출처가 어디인지 되물어보시고요. 사소한 거라 생각되는 질문이라도 신중하게 답변하시고 관할 경찰서나 관공서에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부의 은밀한 결혼식 답례품. 2022년 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다니아 글래니의 결혼식. 축복과 행복이 가득해야 할 결혼식은 곧 악몽의 현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결혼식 당일로 가보겠습니다. 야, 다니야 정말 아름답다. 아, 결혼 축하해. 근데 갑자기 배도 아프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네.
자, 어찌된 일인지 수십 명의 하객은 구토와 어지럼증, 환각 증세와 심지어 심장마비 증상까지 호소. 특기야 결혼식은 엉망이 됐고 구급차와 경찰차까지 출동했습니다. 야,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피로연 음식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거기 온 사람이 다 저렇게 아프면? 식중독 같이. 그러니까 집단 식중독 뭐 이렇게? 자, 하객 중 한 명이었던 캐디의 증언에 따르면 출장 뷔페 직원 브라이언트가 수상한 초록색 가루를 음식에 넣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캐디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초록색 가루는 신부의 은밀한 답례품이었는데요. 뭐야? 바로 대마초. 미쳤나 보네. 뭐라고? 자, 그러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신부 다니아가 출장 뷔페 직원 브라이언트를 시켜서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의 음식에 대마초를 넣었던 겁니다. 정신이 나가버렸네. 자기 결혼식에 왜 신부가 대마초를 준비를 해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니아와 브라이언트는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곧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하객들은 신부가 본인 결혼식에 도대체 왜 음식에 대마초를 넣었는지 자초지종을 듣고 싶어 했지만 사과는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 두 사람은 법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년 여름 대만 출국 후 사라진 청년 5천 명의 행방은 대만을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끔찍한 범죄 사건의 정체는 바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취업 알선 사기 및 인신매매 사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 그런 가운데 2021년 말부터 국제 인신매매단은 주로 대만인을 상대로 해외 취업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SNS를 통해 한 달에 최대 3,270달러, 한화 약 443만 원을 쉽게 벌게 해주겠다 같은 달콤한 제안을 건넸고요. 대만인들이 캄보디아나 동남아 국가에 도착하면 납치 및 감금. 이들은 정말 악랄하게도 같은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강제 동원됐습니다. 꿈 많은 청년들을. 그러니까 인신매매도 끔찍하지만 이것도 범죄 가담하게 만들어서 범죄자로 만든 거 아니에요? 범죄를 만든 거죠. 절박한 취업을 하기 위한 저 마음을. 피해자들은 주로 캄보디아와 미얀마, 베트남 등의 감금. 가까스로 탈출한 대만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총으로 무장한 감시책들이 지키고 있는 살아선 못 나오는 현실판 지옥에 감금됐는데요. 이곳에서 매달 정해진 인원을 유인하지 못하거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가혹한 고문과 폭행이 이어지고요. 와, 저거. 엄청 때렸네. 요즘 그런 게 벌어졌다고? 심지어 여자들은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단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부위별로 가격을 매겨 거래하는 천인공노할 짓까지 벌였고요. 그리고 피해자 일부가 목숨을 걸고 탈출해 신고했지만 조직이 현지 경찰을 매수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허다했다고? SNS는 뭐 우리들도 많이 하잖아. 그럼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대만 당국에서도 구직 사이트에 가짜 취업 공고를 단속하고는 있지만 SNS를 통한 개별적인 연락까지는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리고 대만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피해자들이 속출. 2022년 8월 대만 정부에선 인신매매 대응팀을 구성해 피해자 구조와 인신매매단 체포에 나서는 등 인신매매단과의 전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일단 뭐 생지옥을 만들어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게 아직도 감금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못 구한 거예요, 아직 다. 가족들의 품으로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이번엔 무려 70여 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는 영국의 미스테리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추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43년 4월 18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시기, 영국 우스터셔 해글리 인근에 살던 4명의 소년은요, 한 자작이 소유하고 있던 해글리 숲에 몰래 들어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안에 이상한 게 있네. 으악! 이게 도대체 뭐야? 한 소년이 숲속의 느릅나무에서 발견한 것은요, 다름 아닌 사람 유골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지, 또 소량의 옷 조각들과 함께 인근에서 절단된 손의 유골을 추가로 발견했는데요.
당시 법의학자 제임스 웹스터가 유골을 검사한 결과 유골 주인은 출산 경험이 있는 30대 여성이며 18개월 전에 질식사한 걸로 보입니다. 입속에서 천종류인 테피터가 발견된 것을 토대로 그녀가 누군가에게 질식사했으며 살해된 직후 나무에 유기됐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하고 특이한 치아 구조를 확인해 당시 영국 내 치과들을 수사했지만 여성의 국적과 이름 등 자세한 신원은 알아낼 수가 없었고요. 누가 그녀를 죽이고 유기했는지 끝내 범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듬해 유골이 발견된 현장 인근 벽과 오벨리스크 등에서 발견된 낙서. 누가 느릅나무에 벨라를 넣었습니까? 이런 낙서가 다발적으로 등장하며 또 한 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골 주인의 이름이 벨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 뭔가 진실을 아는 사람이 저 고발한다고 이렇게 써놓나? 어쨌든 이 정도면 아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이제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후에 일명 벨라라고 불린 유골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두고 사람들은 수많은 추리를 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리. 그녀는 거리의 매춘부였다. 1944년 버밍엄의 한 매춘부의 제보에 따르면 그 유골은 내가 아는 벨라가 확실합니다. 유골이 발견되기 약 3년 전 매춘부들 사이에서 벨라라고 불리던 여성이 사라져 실종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느릅나무에서 발견된 유골과 실종 신고가 된 벨라가 동일 인물이라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유골 신원에 대한 두 번째 추리. 그녀는 흑마법에 의해 희생됐다. 1945년 런던 대학교의 고고학자 마가렛 머레이는 유골의 모습이 흑마법 중 영광의 손이라는 의식의 형태와 일치. 그리고 낙서에 적힌 벨라라는 이름도 흑마법에 사용되는 식물의 고대 이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낙서라는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벨라는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 게 그냥 되게 흔한 여자애들 이름이라. 네. 온갖 추리가 쏟아졌지만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을 뿐더러 누가 그녀를 나무에 넣었는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나탈리 우드를 죽였는가? 1950년에서 60년대 할리우드가 사랑한 스타 나탈리 우드. 아역 배우 출신으로 영화 이유 없는 반항,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등 주옥 같은 명작을 남기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나탈리 우드는 1981년 11월 29일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의 바닷가에서 변사체로 발견.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할리우드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코난이 갔던 곳이니까 추리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제가 지형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위치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 지형적인 좀 뭔가 잘 아니까 내 기대하겠습니다. 바닥에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타살당한 건가요? 범인을 못 잡았던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타살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 사건 당시 경찰은 나탈리 우드가 술을 마시고 보트에 올라타려고 하다가 실수로 물에 빠졌고 결국 익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물을 무서워하던 그녀가 혼자 보트를 타려 했다니 지인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탈리 우드가 사망한 지 29년이 지난 2010년 그녀의 동생인 라나 우드가 나탈리 우드의 남편인 배우 로버트 와그너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참 지나서 타살이었다 이거예요? 29년 지나서. 뭔가 남편이 살해했다는 증거가 나왔나? 사건이 일어난 그날 나탈리 우드가 자신과 연문설이 난 배우 크리스토퍼 워컨을 요트로 초대. 이로 인해서 남편인 와그너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였어. 믿어줘야 돼. 사고였다고. 라나 우드에 의하면 나탈리 우드가 사라진 시각에 와그너가 자신의 방에 찾아와서요.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내가 사라졌는데 와그너는 열심히 찾지도 않고 신고도 제때 하지 않았어요. 요트 선장 역시 우드가 실종된 직후 남편 와그너의 행동이 수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삼각관계? 치정이네요, 치정.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시간도 많이 지났고 심증인 거죠. 그렇지. 증거가 있어야지. 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우드의 몸에 무려 24개의 멍이 있었답니다. 아, 멍이 있었어. 네, 그런데 이 멍들이 물에 빠지기 전에 생긴 거라고 합니다. 싸웠는데 몸싸움 했네.
어떻습니까? 그 바다 안에 뭔가 멍이 많이 생길 만한 어떤 지형이랄지 그런 게 있습니까? 산호가 많다든지. 아, 산호는 전혀 없고요. 일단 물이 좀 짠 편이에요. 그리고 죄송한데 그래서 경찰은 이 점에 주목해서 2011년 나탈리 우드 사망 30년 만에 재수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었던 와그너에 대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경찰. 시간이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미리 좀 했어야 왜 돼. 여태 안 하고 있다가 저래? 아휴. (1989년 5월) 2세 크리스토퍼 댄스비 실종. 1989년 8월 19개월 셰인 워커 실종. 미국 뉴욕시에서 실종된 두 아이. 아휴. 아이들은 무려 3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디인가 좀 살아있으면 좋겠다. 너무 어린 아이들이다. 아니, 뉴욕시에서 같은 해 또 비슷한 시기에 어린아이들이 실종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마치 누군가 목적이라도 있는 듯 이상하리만큼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점, 실종된 두 아이는 모두 흑인 남자아이.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실종된 크리스토퍼와 셰인 모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똑같은 할렘가 놀이터에서 잠깐 사이 실종됐고요. 세 번째 공통점은 두 아이가 실종된 날이 모두 목요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이 모두 실종 전 한 남매와 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특히 셰인의 경우 실종 당일 셰인의 어머니가 거절했음에도 남매가 끈질기게 함께 놀게 해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진짜? 그리고 셰인의 어머니가 마지못해 이를 허락하고 난 뒤 한 남성이 그녀에게 접근. 그녀가 남성 쪽을 쳐다보려 고개를 돌린 그 잠깐 사이에 셰인은 감쪽같이 실종됐습니다. 유괴네, 유괴. 의도적인 유괴네. 그 남자가 수상하네, 지금 완벽하게. 그 남매를 미끼로 이렇게 한눈 팔게 하는 거네. 당시 경찰도 남매와 의문의 남성을 수상하게 여겼고요. 남매의 부모님과 해당 남성을 조사했지만 이들이 아이들을 납치한 정황이나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에도 당시 체포된 사람이나 유력한 용의자도 없었을 뿐더러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유괴범이면 100% 돈 요구 아닌가요? 왜 들어간 거죠, 그럼? 근데 뭐 돈도 요구 안 했고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인신매매인가? 근데 너무 어리잖아요. 저 아이들을 사실은. 아니, 뭐 입양 뭐 이런 데다가. 너무 끔찍한데. 경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이들 실종 사건의 범인을 두고 인신매매 조직의 소행일 수도, 연쇄 살인마의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소행일 가능성뿐 아니라 아이를 원하지만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 혹은 입양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갔을 가능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했지만요. 두 아이 실종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인지 도대체 누가 아이들을 데려간 건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엔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아동 실종 사건의 범인을 추리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랑캇군의 한 마을. 7살 동갑내기였던 니잠 요기 알비자는 평소처럼 밖에서 함께 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애가 점심 먹으러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평소 아이들은 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나가 놀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함께 놀던 아이들 중 이 3명의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휴, 참. 이 세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종된 3명의 아이들은 한 야자 농장에 있는 굴착기 옆에서 놀던 모습이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실종. 당시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해서 약 500명이 수색에 투입됐고요. 정글로 뒤덮인 마을 주변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농장 인근 호수에서 익사했을 가능성을 두고 마을과 농장, 호수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은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납치당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였지만요. 범죄 정황도 금전을 요구한 이도 누군가 아이들에게 접근한 것을 본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실종된 지 약 5개월 후인 지난 3월
한 주민이 실종된 아이들을 봤다고 주장. 주민에 따르면 실종된 아이가 자신을 불렀으며 자신이 다가간 순간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는데요. 뭐야?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아이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인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있는지조차 말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납치를 당했으면은 다른 지역으로 갔을 거기 때문에 저 근처에서는 발견될 리가 없고 사고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마음밖에 좀 잘 없어요. 살아있길 바래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일인데. 그러니까. 좀 이 아이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집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모모의 미스터리. 2006년 5월 24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사는 여성 앨리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레이 리베라 씨를 찾았습니다. 8일 전 실종된 그녀의 남편이자 프리랜서 비디오 작가 레이 리베라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실종이 됐다가 죽어서 발견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5월 16일 레이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섰는데요. 이후 그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함께 일하던 포터 스탠스베리는 현상금 $1,000를 내걸며 친구 레이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아, 그래도 친구가 찾고 싶었나 봐요, 정말. 현상금도 이렇게 걸고 노력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5월 24일 B 호텔과 주차장 사이에 있는 한 저층 건물 옥상에서 무언가 추락하면서 뚫린 듯한 수상한 구멍이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그 구멍 아래 건물에서 가족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레이가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살아서 돌아왔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아니 근데 저 사진을 보고 정황을 들어보니까 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건가라는 의심이 들긴 하거든요. 볼티모어 경찰 측 역시 정황상 레이의 자살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B 호텔 고층 옥상에서 구멍이 난 건물까지의 거리는 무려 14m. 그래도 그러니까 안 가겠지. 저 정도 거리면 레이가 호텔 옥상에서 있는 힘껏 달려서 뛰어내렸다 해도 구멍 위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심지어 당시 레이의 담당 검시관 역시 사건 정황이 불확실하다며 해당 사건을 미결로 결론지었다고 합니다. 아니가 스스로 떨어졌든 누가 던졌든 둘 다 불가능해요. 둘 다 불가능하죠. 아니 저 굴뚝 같은 데서 떨어져야만 저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는 이제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곳이니까 배제를 한 저길로 거고. 간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의문점, 그의 휴대폰과 안경은 긁힌 자국 하나 없이 멀쩡한 상태로 발견됐고요. 정말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처럼 이 B 호텔 옥상 CCTV까지 고장난 상태. 그러니까 레이가 B 호텔에서 추락했다는 증거, 목격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갑자기 쿨한 모드입니까? 답은 나왔어요. 네. 죽여놓고 저기다 놓은 거고 추락사로 만들기 위해서 구멍을 낸 거예요. 저기서 뭘 던진 거지. 저도 지금 방금 비슷한 소름 돋았어, 약간. 그런 식으로 묻어가려고 하지 마. 아니, 나 그렇게 아니. 생각했어. 저 건물에서 던진 거야, 무거운 걸. 그럼 구멍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 거기다 갖다 놓은 거지. 갖다 놓은 거지. 그런데 레이의 시신이 발견된 후 그의 가족들이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포터 스탠스베리 현상금 걸었던 친구 아닙니까? 친구죠. 네. 가족들이 포터를 용의자로 의심한 이유. 아까 레이가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지막 통화를 한 번호가 포터가 운영하는 회사의 내선 번호였고요. 이놈의 자식. 레이 시신 발견 이후 직원들에게 레이와 관련해 함구 명령을 내렸고요. 경찰 조사와 각종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수사는 맞고 현상금은 걸고 좀 이상하잖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서리시에 거주하는 로버트 데니스 블레어 애덤스. 그는 건축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30세 남성이었는데요. 그런데 애덤스 진정해.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며칠 뒤인 7월 5일 애덤스는 약 700만 원의 현금과 귀금속을 들고 갑자기 미국 시애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현금을 소지한 데다가
과거 마약 투약 전과 때문에 마약 거래상으로 의심받은 애덤스는 미국 입국 금지 처리,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뭐 아까 직장인이라지 않았어요? 회사는 어쩌고 갑자기? 네. 또 갑자기 이렇게 돈 들고 막 미국에 왜 가는 거예요? 아 이거 그러면 마약 거래 전과가 있었다니까. 네네. 마약 조직한테 막 협박당하거나 막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허. 미국에 가지 못한 애덤스는 며칠 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친구를 찾아가 자신을 제발 미국에 데려다 달라며 애원했는데요. 친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애덤스는 결국 1996년 7월 10일 홀로 차량을 렌트해 미국 국경을 넘었고요. 이후 그는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 위치한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멀리도 갔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덤스는 체크인을 한 뒤에도 방에 들어가지 않고 불안한 모습으로 로비에서 서성거리다가 1시간 뒤 갑자기 모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7시 30분 애덤스는 모텔 인근의 한 주차장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정말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었나 보네요. 더욱더 이상한 건 사건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애덤스의 옷이 벗겨져 있었고요. 그의 이마에서 무기에 의해 공격을 당한 흔적이 발견. 그리고 조사 결과 결정적 차이는 복부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폐혈증 쇼크로 밝혀졌습니다. 복부에 있는 강한 충격이면 엄청난 주먹 같은 걸로 맞았다든지. 어쨌든 자살이 아닌 타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요. 애덤스의 시신 주변에 약 460만 원 상당의 독일, 캐나다, 미국 지폐들이 흩뿌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애덤스의 손에서 살인범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 DNA 검사를 했지만 범인은 특정하지 못했고요. 결국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과연 애덤스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을 친 걸까요? 대체 범인은 왜 그를 살해한 걸까요? 1977년 1월 4일 일본 도쿄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16세 소년 사망한 채 발견. 공사장 인부 사인은 모모 속 독극물. 두 사람의 사인은 청산 중독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이 청산가리가 든 무언가를 먹은 거예요, 두 사람 다? 즉사 아니에요, 즉사? 거의 즉사죠. 그죠? 저거는 오래 못 버텨요. 원한에 의한 건가요? 자,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16세 소년은 사망 전날인 1월 3일 시나가와역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미개봉된 콜라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 1시경 콜라를 마시고 사망.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경 공사장에서 거품을 물고 사망한 인부 옆에서도 이 콜라병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인부 역시 인근의 또 다른 공중전화 부스에서 문제 콜라를 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누가 의도적으로 이제 공중전화 부스에 청산을 탄 콜라를 둔 거는 팩트인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저 콜라 회사의 앙심을 품고 어떤 그 이미지를 추락시킬 의도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블랙 컨슈머. 네. 이후 일본 경찰은요. 공중전화 부스의 콜라를 절대 드시지 마시고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그러나 용의자, 또 범행 동기 등에 대한 그 어떤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해당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로 추정되며 한순간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묻지마 범죄인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분노, 앙심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얼마나 무서울까, 동네 사람들. 다 망해라. 자, 그런데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2월 오사카의 한 30대 회사원이 출근 도중 공중전화 부스에서 미개봉 콜라를 발견한 뒤 마셨고요. 결국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이송됐는데요. 그러나 정말 천만다행히도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운 좋게 목숨을 구한 이 남성이 병원에서 퇴원한 바로 다음 날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겁니다. 어머, 왜?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따르면 해당 남성이 청산 콜라 사건을 알고도 자신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 부끄럽고 면목 없다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자살할 이유예요? 자, 그런데 그가 콜라를 마시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고 또 청산 중독 증상이 없었다고 보도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 아니야? 설마. 갑자기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왜냐면 수사가 쪼여오잖아.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인 척 하려다가
마시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입으로 적시다가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나 그 역시 사건과 관련된 그 어떤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일본의 청산콜라 살인 사건은 1992년 1월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2021년 8월 일본 교토의 한 마을에 화재가 발생. 가옥과 창고 등 건물 7채가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요.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주민들은 한동안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는데요. 우리도 얼마 전에 저기 산불이 있었잖아요. 아주 크게.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막심하다 보니 집을 잃은 사람들의 그 황망함은 어떻게 말할 길이 없을 거예요. 아니 근데 불이 왜 났습니까? 어떤 뭐 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마을에 발생한 화재는 사고가 아닌 방화였습니다. 사건 발생 4달 만에 방화범 아리모토 쇼고가 체포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경찰에 진술한 방화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아, 그냥 뭐 한국인이 싫어서 불 질렀어요. 다른 이유가 필요해요? 한국인이 싫어서 그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혐한 범죄죠. 혐한 범죄. 정말 가당치도 않네요, 진짜. 자, 그렇습니다. 쇼고가 방화를 저지른 마을 교토의 우토로 지구는요.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가 군용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 지내면서 마을이 형성된 곳입니다. 일제가 패망한 뒤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도 돌아오지 못했던 조선인들. 그리고 이젠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통안의 눈물이 깃든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방화범 쇼고는 단지 한국인이 싫다는 이유로 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앗아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방화로 인해 우토로 평화기념관의 전시 예정이었던 제1조선인 역사 자료 50여 점도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뭐 예전에 뭐 여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우토로 마을을 기억하자 이런 캠페인 같은 게 있었잖아요. 불낸 집에 사람이 있었으면 이거는 살인미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사람은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너무 황당하네요, 진짜. 자, 그런데 말이죠.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쇼고의 혐한 범죄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한 달 전에 발생한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아이치본부 건물 방화 사건, 나고야 한국학교 방화 사건. 이 사건들 역시 체포 전 쇼고가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결국 쇼고는 재산 손괴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혐오 범죄의 일종이잖아요.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 전체를 그냥 무조건 미워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뭐 테러를 하는 이런 거는 정말로 없어져야 됩니다. 모모에 묶인 여인의 인생. 이번엔 올해 겨울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산 피해자의 모습부터 보여드립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不能， 지금 무슨 我 상황이죠? 给你拿个衣服穿上吧。 목이 묶여있죠, 쇠사슬에. 아, 지금 뭐 묶어진 거예요? 목이 묶여있는 거예요, 문어. 개처럼. 아, 근데 구조하신 분이 저거를 저 고발 영상을 찍으신 거네요. 예. 사람을 어떻게 사슬로 저렇게 묶고 지금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되죠. 것 같은데 겁에 질려있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자, 올해 1월이었습니다. 중국 장수성 쉬저우의 한 마을을 찾은 블로거에 의해 드러난 충격적인 광경입니다. 그곳에는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한 여성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더러운 곳에서 마치 가축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我这样说话，你能不能听懂我跟你说话呢？ 자, 그런데 그녀를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은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인 둥 씨였습니다. 심지어 남편 둥 씨는 자신과 아이들은 바로 옆에 있는 멀쩡한 집에서 생활했지만 아내는 돼지우리만도 못한 곳에서 노예처럼 부리며 금수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기 애를 낳은 자기 부인을 정말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니 좀 너무 심한 말이 나올까 봐 지금 발언을 조심하게 되네요. 부인을 떠나서 사람한테 어떻게 저래? 자, 두 사람의 관계는 시작부터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양 씨로 알려진 이 여성은 3차례 납치 및 인신매매를 당한 범죄 피해자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8년부터 둥 씨 부자에게 팔려와 무려 8명의 자녀를 강제로 출산, 폭력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 급기야 조현병을 앓게 됐습니다. 남편이란 작자에 의해 쇠사슬에 묶여 감금당하는 처지가 된 건데요. 뿐만 아니라 남편 둥 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너무 상식 바뀌네요 진짜.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그리고 본인의 자식을 8명이나 낳아준 고마운 사람이고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인데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훔쳐간 거죠. 저 사람의 평생을. 또 저 자식들은 저런 엄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자랐을까? 이 같은 범죄자의 뻔뻔한 태도에 사람들은 대분노.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인신매매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보니 인신매매가 맞았습니다.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초창기인 1월 말에서 2월 초 당시 정부가 겨울 세계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 사건이 이슈가 되자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정보를 통제하고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데다가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자 2월 10일 뒤늦게 공안은 양 씨의 인신매매 사실이 없었다는 기존의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양 씨의 인생을 짓밟은 브로커들과 남편 둥 씨를 인신매매 및 불법 구금 혐의로 체포, 학대를 방치한 공무원 10여 명을 징계했고요. 아이고. 지난 3월엔 인신매매 처벌 강화 및 전쟁을 선포하며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처벌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알려질 게 두려워서 이미지 때문에 이거 덮으려고 했다는 게 이게 괘씸한 거죠. 모모 팔아넘긴 비정한 남성. 2021년 10월 베트남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로포펑. 그런데 그가 범행을 저지른 데는 나름 사연이 있었다는데요. 제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홧김에 그런 거예요. 2018년 9월 심장병 진단을 받은 펑은 넉넉지 못한 형편에 치료비를 구할 길이 없자 어린 소녀를 중국으로 인신매매, 그 대가로 심장병 치료비를 마련한 건데요. 저걸 누가 이해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동정을 하겠어요. 아니 아이들 잃어버린 부모의 인생은 그 삶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살자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사실은 설마. 펑이 중국에 팔아넘긴 미성년자의 정체. 바로 하지마. 에이. 펑의 13살 된 친딸 로티 메이였다는 겁니다. 와, 자기 심장병 고치려고. 지가 살겠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라고요? 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왜 1위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그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었는데요. 바로 펑의 조카이자 메이의 사촌 언니. 범행 전 펑은 조카에게 연락해서요. 내가 돈을 조금 나눠줄 테니까 메일을 팔아넘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좀 알아봐줘. 어? 그러자 돈에 눈이 멀었던 펑의 조카는 인신매매에 가담. 그렇게 어린 사촌 동생인 메이를 속여 중국으로 데려갔고요. 인신매매단에게 1억 2천만 동, 한화 약 624만 원을 받고 메이를 팔아넘겼습니다. 600만 원 돈에 그 돈을 나눠 갖겠다고 가담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거지, 제 가족 간의 관계는. 불행 중 다행으로요. 이들의 천인공노할 범죄 행각은 2021년 9월 펑의 딸 메이가 중국에서 구조되면서 발각됐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온 메이는 자신을 중국으로 데려갔던 사촌 언니를 범인으로 지목,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메이의 아빠 펑이 인신매매를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고요. 그제야 딸 메이는 자신을 중국에 팔아넘긴 주범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빠였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펑은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아빠. 딸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살인미수범, 알고 보니 한때 모모? 2018년 8월 일본 사이타마 현에서 주차 시비로 이웃 간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흥분한 한 남성이 이웃 주민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 그 남성은 살인 미수 혐의로 즉각 체포됐습니다. 야, 정말 주차 문제로 싸우다가 저렇게까지 갑니까? 주차 시비, 층간소음 시비 장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 목을 그냥 찔러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살인 미수범 미나토 신지의 충격적인 과거입니다. 당시 45세였던 그는 30년 전 열도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일명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야, 이건 또 뭐예요? 끔찍해. 살인 사건의 주범이면 이 사람이 형을 살고 나와서 저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일본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촉법소년 같은 거. 그렇죠. 그런 비슷한 법 있잖아요. 일본도? 맞습니다. 소년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은 1988년
4명의 10대 소년이 17살 소년을 납치, 무려 40일 넘게 폭행, 성고문을 한 뒤에 피해자가 사망하자 소년들이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서 콘크리트로 묻어버리고요. 유기한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범행 수법에 사람들은 범인들의 사형을 주장, 일본 열도가 들끓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미나토 신지는 15살. 그 시절 소년법 적용을 받는 나이였기 때문에요. 법원은 미나토 신지에게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의 부정기형을 선고. 그러자 사람들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건 안 된다! 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봐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직 판단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교화의 가능성을 믿고 덜 법을 이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만든 건데. 근데 문제는 이걸 알고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더욱 경악스러운 거는요. 미나토 신지와 함께 소년법 적용을 받았던 콘크리트 살인 사건의 공범 4명 중 3명이요. 출소 이후에도 납치와 감금,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또다시 수감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처벌이 제대로 됐다면 생기지 않았을 피해자가 더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적용을 받아서 교화된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있겠죠. 이게 이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죠. 철없던 시절에 나를 반성하고 좋은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 저런 제도를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렇게 버젓이 피해자가 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기도 뭐해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도 있고 피해자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년법 적용 연령을 좀 낮추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죄를 지은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교화할 수 있는 제도를 정말 잘 마련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교화형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소년범죄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또다시 흉기를 든 미나토 신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요. 촉법 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흘린 모모 눈물. 2020년 11월 중국 중칭시 1살 샤오장과 2살 슈에슈의 남매가 아파트 15층 베란다 밖으로 추락,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순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에 남매의 친부 장보는 제가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땐 이미 추락한 뒤였어요. 애들을 신경 쓰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밉습니다. 세상을 잃은 듯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이 찢어질 듯 오열했습니다. 왜 안 저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원망하게 되죠. 근데 오늘 주제 때문에 너무 불안한데. 나도 불안한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후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아이들의 추락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랄 만한 사건의 범인, 하지 마요. 아이들의 아빠인 장보였습니다. 저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아이들을 죽여놓고 저런 연기를 하지? 머리 아파. 자, 지금부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막힌 사건의 전모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 장보의 전처이자 사망한 아이들의 친모인 천메이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겨우 1살과 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직접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높은 철제 난간을 스스로 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전 남편인 장보에게 사건 당일의 경위를 묻자 내가 잠이 들어서 애들을 못 봤어. 그때 식사 중이라 애들이 베란다 간지 몰랐지. 자,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는 장보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在视频中他特别的痛苦，撞墙啊，怎么样的？我觉得他就是在演戏，就是他对孩子根本就没感情。 행동에 일관성이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저 모습이 가장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친모 천씨 신고로 재수사에 돌입한 결과 어린 남매의 추락사는 단순 사고가 아닌 친부에 의한 고의적인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던 건데요. 왜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 많지 오늘 진짜. 근데 오열하던 모습이 너무 역겹네요. 아니 근데 이건 왜 그런 거래요? 왜 자기 애들을 그렇게 죽인 거래요? 장보가 친자식을 살해한 이유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애인과 헤어지지 않으려면 애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제 애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고요. 평소 장부의 자녀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장부의 애인 예정첸이 살인을 종료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건 한 달 전부터 수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요. 살인 방법, 성공 가능성 등을 눈이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 두 사람은 계획대로 어린 남매를 베란다로 강제로 끌고 와 창밖으로 아이들을 집어 던졌던 겁니다. 아니 마지막에 자기가 던져지면서 자기 아빠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무너무 어리석다. 너무 어리석어. 사건 조사 후 진실이 밝혀진 뒤 중국 법원은 추악한 행태를 저지른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비뚤어진 사랑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비정한 아버지. 지옥에서라도 그 죄를 갚아야 할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야 걔네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한 거지. 모모 거절하자 살해? 2021년 7월 파키스탄. 전직 외교관의 딸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27세 여성 누르 무카담. 그녀는 오래된 친구이자 역시 부유한 가문에서 자란 30세 남성 자히르 자페르를 만나러 나간 뒤 다음 날이 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페르, 우리 무카담이랑 아직 같이 있니? 널 만나러 나간 후 연락이 안 돼. 아니요? 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무카담.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자페르의 집이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모른다고 해? 아이고. 아니, 왜 살인을 저지른 겁니까? 그가 그녀를 살해한 이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자페르는 무카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친구로만 생각했던 무카담은 그의 청혼을 거절. 그러자 자페르는 앙심을 품고 무카담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서 감금한 뒤 폭행, 잔인하게 살해했던 것이죠.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거절한 그래, 거예요. 거절을 잘했는데 잘한 거지. 문제는 정말 더 나쁜 놈이었던 거잖아요. 진짜. 자,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건요. 무카담은 살해당하기 직전 자페르의 집에서 탈출을 시도했는데 그런데 자페르 집에 근무하던 정원사와 경비원이 이를 방해, 도망치던 그녀를 다시 자페르에게 데려간 겁니다. 저건 뭐예요? 탈출을 시도한 무카담에게 더욱 분노한 자페르는 무카담을 잔인하게 참수. 단지 청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페르는 무카담을 무참히 살해한 것이죠. 저 정원사하고 경비원은 그거는 아무리 자기 월급 주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한 사람의 생명에 걸린 걸? 그냥 공범이죠, 공범. 자, 그런데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은 주범 자페르뿐만 아니라 무카담의 도주를 막았던 정원사와 경비원. 거기에 자페르의 부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왜? 왜? 아들을 범죄자 만드는데 동조를 했다고? 자, 자페르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무카담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은폐, 증거 조작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보석금을 내밀며 석방을 요구,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으니까 저 아이가 저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자페르 측의 변호사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자페르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합니다. 파키스탄 시민들은 자페르 집안 배경 때문에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우려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자페르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카담의 탈출을 막은 정원사와 경비원은 각각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인간이 먼저 돼야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러네요. 모모의 잇따른 죽음. 2017년 7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한 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던 로버트가 갑작스런 저혈당으로 사망. 그는 위독한 중환자는 아니었지만 고령이었기에 당시 유족들은 별다른 의구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병원에서 불과 1년 사이에
환자 7명이 갑자기 사망. 이들 역시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가 아니었는데요. 사망자들의 공통점은 1년 전 사망한 로버트와 같은 사임, 그리고 미국의 참전 용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참전 용사면 이제 고령이긴 할 거예요. 근데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7명이 같은 병원에서 같은 사인으로 사망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참전 용사 환자들의 연이은 죽음에 의문을 품은 병원이 감사를 요청. 조사 결과 참전 용사들은 타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범인은 다름 아닌 누구야? 환자들을 돌보던 간호조무사 레타 메이스였습니다. 아유, 진짜 왜 그러냐? 아, 근데 생명을 살려야 될 뿐이. 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그녀는 고령의 참전 용사들에게 그 어떤 처방전도 없이 치사량의 인슐린을 투여. 무려 7명의 참전 용사를 강제로 안락사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해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제대로 치료받았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살인범 메이스의 주장에 따르면요. 나는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그걸 왜 네가 판단하는 거야? 그렇지. 그게 핵심이죠. 원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살인이잖아요. 살인이죠. 심지어 메이스는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계획, 인터넷에 여성 연쇄 살인범을 검색하는가 하면 간호조무사라는 직업과 지식을 이용해 사람을 살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참전 용사를 살해한 메이스가 전직 군인 출신이었다는 사실. 범행이 발각되자 메이스는 비겁하게도요. 제가 예전에 군복무를 오래 해서 우울증이 심해요. 좀 봐주세요. 군 복무로 각종 정신질환을 겪었다며 정상 참작을 요구. 하지만 사건을 재판한 판사는 당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최악의 괴물입니다. 라며 단호히 판결. 희생자 수와 같은 7회 연속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죗값을 마땅히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범죄자로 추락한 모모. 2021년 5월 1일 푸에르토리코 산호세 인근의 호수에서 한 임산부가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범인이 FBI에 자수. 그런데 범인의 정체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큰 충격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봐요!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사람들을 놀라게 한 범인은 살해된 임산부 케이실라 로드리게스의 연인이죠. 뱃속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이고, 연인을 살해한 것도 기가 막힌데 심지어 자기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살해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유명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라 그러지. 범인은요. 2012년 런던 세계 스포츠 대회 푸에르토리코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국민 영웅이죠. 프로 전적 29전 27승을 기록하며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던 유명 프로 복서 펠릭스 베르데오였습니다. 와, 아이고야. 아, 왜 그런 거야, 왜? 뭐 때문에? 뭐라고 들어도 이해는 안 가겠지만 드러나 봅시다. 사실 펠릭스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 사망한 케이실라와는 이 부적절한 내연 관계였습니다.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런 뭐? 내 애를 가졌다고? 설마 낳으려고? 내 커리어하고 가정을 망칠 셈이야? 케이실라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자 내연 관계가 들통날 것을 우려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갈까 두려웠던 그는 급기야 공범과 함께 케이실라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는데요. 펠릭스는 그녀를 차에 태워 폭행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투여하고서 철사로 팔과 다리를 결박,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케이실라를 차디찬 강물에 빠뜨려 살해했고요. 심지어 정말 잔인하게도 총으로 확인 사살을 하는 강단함까지 보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더 큰 악행으로 감추려한 펠릭스. 하지만 그의 추악한 범죄는 케이실라 가족의 실종 신고와 경찰의 조사로 덜미가 잡혔는데요. CCTV, 전화 위치 추적, 목격자 진술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결국 자수를 했습니다. 잡힐 것 같으니까 자수한 거네요. 진짜 돌머리다. 와, 자기 명성에 금이 갈까 봐 살인을 한다고? 아니 저 사람의 경기를 보면서
한 대라도 더 때려라, 한 대라도 덜 맞아라 그 응원했던 사람들은 그럼.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 마음은 뭐냐고. 펠릭스와 공범은 납치 및 살인, 태아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자, 그런데 더욱 분노할 일은 펠릭스는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선 뻔뻔하게도 입장을 바꿔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 그 재판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요. 많은 이들이 잔혹한 그 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모가 눈물을 보인 이유. 2021년 9월 중국 장시성. 무려 20여 년을 기다린 끝에 열린 재판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보였는데요. 아휴,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네요.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저렇게 서럽게 울까요? 재판이 열리기까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였던 라오룽즈. 그녀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파즈인과 불륜 관계로 발전했는데요. 라오룽즈는 교직도 가정도 버리고 파즈인과 동거를 시작.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은 잔혹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에도 돈 많은 놈으로 잘 물어야 돼. 역시 우린 환상의 커플이라고. 라오룽즈는 매춘부로 위장해 범행 대상을 물색. 그녀가 피해자를 유인하면 파즈잉이 살해와 돈을 빼앗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는데요. 두 사람은 악랄하게도 고작 돈 때문에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가족까지 살해, 심지어 3살짜리 아이까지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뭐야? 이 과정에서 라오룽즈는 지문이 남을 것을 우려해 방화를 제안하는 교활함까지 보였고요. 이 두 살인마는 1999년 파즈잉이 체포될 때까지 약 3년 동안 7명을 연쇄 살인했는데요. 아니 뭐 때문에 갑자기 저렇게 괴물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었다 하잖아. 선생님이었잖아. 앞서 재판정에서 오열한 인물은 잔혹한 살인마 라오룽즈였습니다. 아까 운 건 뭐야? 왜 울어? 연기한 거지. 파즈잉이 체포되자 라오룽즈는 가명을 쓰고 신분을 숨겨가며 무려 2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했는데요. 신분 세탁하려고. 이게 됐구나. 하지만 2019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면인식 기술에 의해 체포. 그리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그녀는 자신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 파즈잉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요. 하지만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범행에 적극 가담한 자기 죄는 생각지도 않았고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기가 마치 피해자가 된 것 마냥 억울하다고 저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아 그래. 진짜 너무 사람이 싫어진다. 그냥 반성은 전혀 없고. 반성은 없어. 억울한 것뿐이야 지금. 아니 그러면 범행을 저지르려고 할 때 협박한다면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그걸 막든지. 당연하지. 올해 1월 미국 뉴욕 소아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줄리 디보노와 머리사 우라로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들이 체포된 혐의는 서류 불법 위조, 그리고 불법 위조한 것의 정체는 백신 증명서였습니다. 엥? 이게 사회의 어떤 안전망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하전염시키는 거지 뭐. 자기 몇 푼 벌자고 전 사회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를 늘리는 데 공을 세운 거 아닙니까 지금. 특히 2021년 12월경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 지난 1월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약 80만 명, 그리고 일일 사망자 수는 2,000명에 육박했고요.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최고치를 기록하며 의료 체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에 당시 뉴욕에서는 음식점, 체육관, 극장, 카페 등 실내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범인들은 간호사라는 직업을 악용해서요. 2021년 11월부터 성인에게 약 25만 원, 어린이에게는 약 10만 원씩 받고 가짜 백신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아니 같은 그 병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간호사분들 보면은 뭐 느껴지는 게 없나요? 그러니까요. 돈 몇 푼 때문에 뭐 어쨌든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불법으로 백신을 접종한 척 위장하는 백신 패스를 발급하는 건 이건 아닌 거죠. 아니죠. 경찰이 간호사 한 명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무려 현금 약 10억 7천만 원과 수익 내역이 적힌 장부가 발견됐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했다. 조사 결과 두 간호사가 가짜 백신 증명서 발급으로 챙긴 부당 수익은 한화로 무려 1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 7천 명의 미접종자에게 가짜 백신 증명서를 내준 셈입니다. 미접종자 7,000명한테 저거를 나눠줬으면 그중에
또 감염을 시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없겠어요. 얼마나 많겠냐고. 반만 쳐도 3,500명인데. 가짜 백신 증명서 연루자들은 최대 15년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탐욕스러운 범인들은 자신들이 평소 모범적인 경력을 쌓은 존경받는 간호사들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될 근거도 애지간히 없었나 보네요. 지난 경력을 들먹일 정도면 뭐 자기가 뭐 자기를 존경해요? 뭐예요? 존경은 남한테 나오는 거지. 자기가 왜 존경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더 창피하지 않나? 1997년 11월 콜롬비아 페레이라에서 시신 25구 발견. 1998년 2월 콜롬비아 제누아에서 시신 2구 발견. 불과 4개월 사이 잇따라 발견된 어린아이의 시신. 수사 초기 콜롬비아 내전으로 인한 대량 학살 또는 종교 집단의 소행으로 추정했지만요. 희생자 전원이 소년이라는 점, 시신에서 발견된 고문의 흔적, 그리고 유사한 살해 방식의 주목, 연쇄 살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나갔는데요. 아이들이 또 아이들이야. 아유. 아이들만 골라서 왜 이랬대. 근데 이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좀 체포했어야 될 텐데 희생자가 너무 많네요. 그러던 중 1999년 경찰은 강간 미수 혐의로 루이스 가라비토를 체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가라비토의 집을 수색하던 중 그동안 연쇄 살인범에게 희생된 아이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신문 기사 스크랩을 발견. 경찰의 추궁에 가라비토는 결국 자신이 지난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실토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내가 죽인 애들은 훨씬 더 많어. 경찰이 못 찾은 거지. 아이고 잘났다 진짜. 가라비토는 지난 7년 동안 54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무려 138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을 포함해 희생자는 자그마치 3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저거는 학살 아니에요? 그거 왜 죽였답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요, 소년들이? 네, 빈민가에서 태어난 가라비토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해 가출. 하지만 학력도 변변치 않은 기술도 없었던 탓에 길거리 생활 역시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라비토는 자신의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연약한 아이들을 찾기 시작. 여기 맛있는 음료수 있는데 아저씨랑 놀러 갈래? 내가 용돈 벌게 해줄게. 이리 따라와봐. 빈민가의 소년들을 타겟으로 범해 배고픈 아이들의 환심을 샀고요. 그렇게 경계 없이 자신을 따라 나선 소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겁니다. 비겁하다, 비겁해. 비겁하네요. 정말. 연약한 애들만. 끔찍한 괴물은 무조건 사형시켜야 한다 라며 많은 이들이 분노에 들끓었는데요. 이에 콜롬비아 법원은 그가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징역 185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신 위치 알려주면은 형량 줄여주는 겁니까? 피해 소년들을 어떤 방식으로 살해했고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조건으로 사법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의 형량은 대폭 감형. 2001년 그는 최종적으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가라비토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모범적인 교도소 생활을 이유로 조기 석방을 요구. 2017년 말레이시아의 한 클럽. 40대 여성 헬렌 로가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하더니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잠시 후 눈이 뒤집힌 채로 입에 거품을 물더니 급기야 피까지 토하던 그녀. 심지어 자신의 혀를 깨물며 자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 놀란 친구들이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헬렌은 친구들을 마구잡이로 물기까지 왜? 괴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병원에 이송된 헬렌은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진 지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유행했던 드라마 그 좀비들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막 정체가 바뀌면서 막 사람들 공격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우학이잖아, 지우학.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말레이시아에서는 헬렌처럼 괴이한 행동을 보이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최소 10명 이상, 불과 한 달 사이 10명이 의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을 했다니까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일까 봐 걱정이네. 한순간에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의 정체는 바로 동그랗고 납작한 알약 한가운데 새겨진 유명 SNS의 좋아요 로고. 어머. 그러니까 헬렌을 포함한 사망자들은 일명 좋아요 알약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을 복용한 뒤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거 환각을 유발하고 말잖아요. 보통 뭐 중독에 빠지긴 하지만. 근데 8명이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걸로 보면은 저 알약에 뭔가를 또 추가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약간 독약 같은 거를 네. 주입을 했다거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좋아요 알약은 강한 각성 및 환각 효과 등을 일으키는 엑스터시의 한 종류로요. 더 큰 문제는 불법으로 거래되는 만큼 성분과 복용량 등 명백한 제조 기준이 없는 것. 이로 인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고 급기야 복용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어쨌든 저 알약을 제조한 사람은 뭐 찾거나 뭐 잡거나 그랬습니까? 이 좋아요 신종 마약은 불법으로 암암리에 유통되는 만큼 현재 그 배후나 범인을 밝히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친숙함을 가장한 악의 세계. 지금도 어디선가 유통되고 있을지 모르는 미스터리한 죽음의 신종 마약.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름 없는 남자의 괴이한 죽음. 자, 호주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 여전히 미궁에 빠진 서머턴 맨. 자, 아주 유명한 미스터리 사건이지만 주인공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하여 이름 없는 시체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인 1948년 호주 애들레이드 서머턴 해변에서 발견된 한 중년 남자의 시신. 하지만 그의 신분을 증명할 그 어떤 단서도 없었으며 입고 있던 옷의 라벨은 누군가에게 모두 제거된 상태. 결국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시신은 일명 서머턴 맨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옷의 라벨은 왜 제거한 거야? 이거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단서까지 다 없애버린 거죠. 자, 더욱더 미스터리한 건 부검 결과 사망한 서머턴 맨의 위와 간에는 피가 물려 있었고 장기 곳곳에는 우열이 발견. 비장은 일반인보다 3배는 더 비대해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독살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그의 체내에서는 그 어떤 독극물 성분이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신 발견 한 달 뒤 인근 철도역에서 서머턴 맨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확보. 이 가방 안에는 페르시아어로 끝났다라는 구절이 쓰여진 책 페이지 일부가 발견되며 더욱 기이함을 더했는데요. 이상하리만치 기이했던 그의 죽음을 두고 시정관계 때문에 살해당한 거 아니야? 어? 아유, 옷의 라벨까지 제거했다잖아. 엄청난 비밀을 아는 스파이가 분명해. 이런 각종 추측난 남문, 이름 없는 남자 서머턴 맨은 알 수 없는 의혹들만을 남긴 채 결국 차디찬 묘지에 묻혔습니다. 페르시아어로 끝났다라고 하는 저 메시지가 너무 소름 돋네요. 근데 지금이야 과학수사가 발달을 해서 DNA 검사 바로 했겠지만 1948년이면은 뭐 아예 생각도 못 했겠네요. 자, 그런데 2007년도부터 서머턴 맨 사건을 파헤쳐온 데릭 에버트 교수의 끈질긴 노력 끝에 드디어 DNA 연구를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신 발굴을 허가받았습니다. 2021년 약 70년 만에 서머턴 맨의 묘를 발굴, 재수사를 시작한 건데요. 호주 연방경찰은 120만 개 이상 프로필이 포함된 국가 형사수사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전자를 대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서머턴 맨의 치아 구조와 귀 모양은 전체 인구의 1~2%에만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두 특성이 함께 나타날 확률은 최대 1만 분의 1. 자, 이런 특이한 신체 특징을 바탕으로 심층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원도, 연고도, 사인도 모른 채 미궁으로 남아있던 무명의 남자. 과연 21세기 발전한 과학 수사는 그의 이름을 찾아줄 수 있을까요? 모모를 노린 범죄의 진실. 2001년 10월 미국 시애틀 49세 토머스 크레일 웨일스가 서재에서 일하던 중 외부로부터 날아든 의문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에 FBI, 법무부, 검찰, 경찰이 협력해서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2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범인 검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아니, 현상금이 저렇게 크고 여기에 너무 큰 조직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되게 중요 인물이거나 그러네. 아니면 범인이 진짜 다른 범죄로도 정말 추적을 그렇지. 받고 있는 용의자가. 미국 정부가 웨일스 사망 사건에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높은 현상금까지 제시한 이유. 웨일스는 주로 화이트칼라 금융범죄를 전담하며 엘리트 저승사자로 불리던 현직 검사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웨일스의 사망이 범죄 조직의 보복 또는
범죄 은폐를 위한 살인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야, 그러니까 온갖 그 수사 당국이 나설만도 하네요. 진짜. 그렇죠. 네. 미국 정부가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군용 헬리콥터를 민간용으로 불법 개조해 판매한 혐의로 웨일스에게 기소됐던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조종사는 웨일스 기소가 악의적이라며 12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1억 6천만 원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다가 심지어 사건 당시 알리바이도 입증되지 않아서 경찰은 그의 집을 몇 차례나 수색, 오랫동안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입증되지 않은 것 외에 다른 단서를 잡지는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얘기죠. 만약에 저 사람이 범죄자라면.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얻는 이득이 확실해 보이니까 그렇죠. 의심이 되긴 하는데 물증이 안 물증은 없고.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물증이 거예요.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사건 발생 5년 뒤 미국 정부는 웨일스를 암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몽타주를 공개했는데요. 사건 당시 이웃들에 의해 현장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목격됐던 남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걸 즉시 공개를 했어야지 왜 5년이나 지나서 공개를 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미국 정부는 조종사를 범인으로 특정,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지만 그와 다른 생김새의 범인 몽타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5년이나 지나 그 단서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늦었네.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답을 정해놓고 맞아요. 거길 팠네. 그렇게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 발생 16년이 지난 2017년 샤나 리드라는 한 여성이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사건 당시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검사를 죽인 일에 관여했다며 자랑을 했어요. 중요한 단서죠. 그래요. 진짜 중요한 네. 담소네요. 하지만 믿었던 리드의 증언은요. 허언증에서 비롯된 거짓말로 판명.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건 유가족을 정말 두 번 죽이는 그렇죠. 일이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은 웨일스의 죽음. 2021년 미국 정부는 사건 20주기를 맞아 현상금을 250만 달러, 한화로 약 30억 원으로 2배 넘게 인상. 그리고 웨일스의 가족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To anyone who has information about our father's murder, I would just ask that they have the courage to come forward. 누가 전직 백악관 보좌관을 죽였나? 2010년 12월 31일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전직 백악관 보좌관이자 국방부와 연계된 방산업체의 사이버 보안 담당자였던 존 휠러가 한 쓰레기 매립지에서 시신으로 발견. 그의 사인은 충격적이게도 골절 및 둔기로 인한 외상, 아이고. 즉 타살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전직 백악관 보좌관을 살해해서 유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와 긴밀한 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또 표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전직 백악관 보좌관 살인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 FBI를 비롯한 10개의 정부기관이 수사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행적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얼마 전 그의 집에는 강도 사건이 있었고 며칠 전에는 그의 집 건너편 건설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그런데 폭발 현장에서 존의 휴대폰이 발견된 건데요. 그리고 사망 이틀 전 한 주차장 CCTV에서 발견된 그의 모습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쪽 신발을 손에 든 채 마치 누군가에 쫓기듯 두리번거리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뭐지? 쫓기고 있었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30일 늘 정장 차림을 하고 있던 그가 마치 위장하려는 사람처럼 갑자기 생전 안 입던 후드를 입은 모습이 CCTV에 포착. 어머. 그리고선 여러 건물들을 배회했습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뭔가 불안해 보이는 그를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존은 모두 거절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나 보다. 이게 이제 안보보좌관이니까 기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그렇죠. 이런 어떤 정보와 이런 걸 노린 좀 로비 집단이나 아니면 범죄 집단한테 쫓기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 있잖아요. 이해관계도 엄청나게 얽혀 있을 거고. 목격자에 따르면 이후 택시를 탄 존은 아무 연고도 없는 뉴워크로 이동했는데요. 그런데 마치 누군가 그의 흔적을 지우기라도 한 것처럼 이후 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사에 따르면 그의 시신은 뉴워크 길거리 쓰레기통에 방치된 채 쓰레기 매립지까지 이동.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건데요. 그리고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
시신 발견 당시 현금과 명품 시계가 그대로 있었지만 그의 서류 가방만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존의 지인과 수사관들은 그가 생전 국가 기밀에 접근 권한이 있던 점, 방산업체에서 일한 점, 유족이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아무런 제보도 없는 점, 굳이 시신을 쓰레기 매립지에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점 등을 들어 명백한 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력한 용의자도 결정적인 증거도 수사 진척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도대체 왜 쓰레기 매립지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요? 혹시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있던 걸까요? 맞춰지지 않는 퍼즐의 답은 무엇일까요? 할리우드 스타의 석연치 않은 죽음. 2009년 폐렴과 빈혈, 약물 중독으로 32세 젊은 나이에 사망한 할리우드 스타 브리트니 머피. 많은 팬들이 갑작스러운 그녀의 죽음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지인과 친구들은 브리트니의 죽음에 남편 사이먼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이유, 시나리오 작가인 남편 사이먼 몬잭은 브리트니 머피와 결혼하기 전부터 자신이 마돈나와 데이트한 재력가라는 등 온갖 거짓말로 영화계 인사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브리트니가 그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우려, 실제로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매니저랑 코디가 왜 필요해? 내가 관리해주면 되잖아. 지금 밤이 넘어가? 이제 샐러드만 먹어. 그리고 내일 성형외과 예약했으니까 상담 받고 오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뭐야? 남편 사이먼은 브리트니의 일부터 사생활, 인간관계, 체중까지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했습니다. 이건 의처증 수준이 아닌데? 이건 뭐야? 약간 뭐 가스라이팅도 있고 집착하고 통제 이런 거를 강하게 하는 약간 아픈 사람인데요. 내가 원하는 유형대로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 브리트니의 죽음을 조사한 검시관에 따르면 병원에 데려가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어도 그녀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쉽다. 그녀가 사망했을 당시 집에서 무려 90여 개의 약물이 발견. 경찰 조사 결과 남편 사이먼은 아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가명까지 동원해 약을 처방받는 데 그쳤는데 도라이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 사이먼 말고도 사람들이 의심한 용의자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브리트니의 엄마 샤론. 뭐야? 친엄마? 브리트니 사망 이후 충격적이게도 사이먼과 샤론, 즉 사위와 장모가 브리트니가 사용하던 한 침대를 같이 사용했다는 건데요. 에이 뭐야? 막장 드라마 편인가 오늘?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브리트니의 부검을 반대. 그래서 사람들은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으며 브리트니를 살해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저 엄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브리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뒤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 제외됐습니다. 왜냐? 남편 사이먼 역시 아내가 사망한 집에서 폐렴과 빈혈, 약물 중독, 그녀와 똑같은 사인으로 갑자기 사망. 남편이 죽었어? 아니 처음에 남편이 의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자기도 같은 이유로 죽은 거네요?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하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남편 사이먼이 사망하자 일각에서는 샤론이 사위인 사이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뒤 딸 브리트니를 살해했고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이먼 역시 살해했다고 추측했는데요. 만나지 말았어야 돼. 심지어 브리트니가 사망한 지 약 4년 후 그녀의 아버지에 따르면 딸의 머리카락에서 위험 수준의 중금속이 발견. 딸이 독살당했다고 주장했고요. 앞서 2011년 엄마 샤론이 브리트니 집을 처분하고 이후엔 그녀의 의상과 여권까지 판매했다며 딸을 애도하기보다는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딸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샤론은 딸 살해 의혹을 부인했고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브리트니 사망 후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그녀의 죽음은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걸까요? 아니면 부부에게 닥친 우연한 비극이었을까요? 호주 멜버른 모모의 전쟁. 1998년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2010년까지 끊임없이 발생한 살인 사건들. 해당 사건들의 배후로 지목된 주요 용의자는 윌리엄스 패밀리의 두목인 칼 윌리엄스. 사건의 발단은 1998년
멜버른 주요 범죄 조직인 칼튼 크루의 우두머리 알폰소 간지타노와 마약 거래의 핵심 인물 찰스 헤갈지가 살해당하면서부터였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으로 지하 세계의 세력 균형이 깨지며 권력 다툼이 발생. 그 과정에서 윌리엄스가 다른 조직 우두머리에게 총을 맞으면서 갱들의 전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후 총격전은 물론 자동차 폭탄의 방화까지 범죄 스릴러 영화를 방불케 하는 사건 사고들이 이어졌는데요. 그렇게 사망한 사람만 36명 이상. 죽은 사람만 36명이면 뭐 부상당한 사람까지 합치면 엄청난 피해자들이 있었겠는데요? 용의자가 명확해 보이는데 이게 왜 미스터리예요? 경찰은 칼 윌리엄스가 최소 10건 이상의 사건의 배후라고 생각은 했지만 우리 형님은 잘못 없어요. 제가 그냥 쐈다니까요. 그러다 2004년 윌리엄스는 마약 밀매 혐의로 징역 선고를 받고 수감. 하지만 그가 수감된 후에도 계속해서 희생자는 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스 말고도 좀 범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감된 상태에서 배후 조종을 그렇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희생이 좀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던 중 2006년 2월 6일 한때 변호사였지만 마약 밀매 조직의 주요 인물이던 마리오 로코 콘델로가 집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는 살해 음모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그가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칼 윌리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자 이제 윌리엄스가 복수를 한 거네요. 미리 손을 쓴 거네요. 그러니까 당시에 감옥에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주를 해서 살인 사건을 좀 일으킨 거네요. 그렇죠. 경찰 역시 콘델로 사망 사건의 배후로 윌리엄스를 지목. 윌리엄스는 콘델로 사건을 포함해 다른 4건의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2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거 증거 찾기 진짜 어렵겠다. 너무 어렵죠. 근데 5건에 대한 살인만 인정이 됐다는 건데요. 그럼 나머지 사건의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거네요, 또? 윌리엄스가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사망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2010년 4월 드디어 10년 넘게 이어진 갱들의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 윌리엄스가 동료 수감자에게 구타당해 사망. 윌리엄스가 죽자 거짓말처럼 더 이상의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드러난 게 없이 미궁으로 그냥 덮어진 거네요, 이건. 모모 없는 식료품점 살인 사건. 2007년 호주 뉴캐슬 87세 프랭크 뉴베리는 58년 동안 성실하게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한 커뮤니티로부터 세계 최고의 식료품 상인으로 선정될 만큼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환한 대낮인 오후 4시 15분 프랭크가 자신의 가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 당시 뉴베리의 시신은 뭉툭한 것에 구타당한 상태로 카운터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게다가 카운터 금고는 텅 빈 채로 열려 있었죠. 이러면 이게 강도살인 사건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거 사정도 잘 모르는 강도가 와서 협박하고 돈 털어가고 죽이고 이게 너무 그려지네요. 경찰도 처음에는 강도 살인 사건이라고 판단. 하지만 뉴베리의 주머니에서 하나로 약 135만 원의 돈이 그대로 발견되며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데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면은 주머니를 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아한 거는 네네. 지역에서 되게 존경받는 분이라고 그랬죠. 명망이 높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원한을 살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뉴베리의 살인 사건에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뉴베리는 살해당한 날 오전 릴리우드라는 친한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88세였던 우드 또한 불과 10일 전 뉴베리의 가게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누군가에게 둔기에 의해 폭행당해 사망했던 것인데요. 어머. 저 노인을 저렇게... 아유, 참. 그러면 범행이 비슷한 연쇄살인인가요? 타겟도 노인이라는 점이 같죠. 경찰은 뉴베리가 사망했던 날 식료품점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고 DNA를 채취, 그렇게 용의자를 2명으로 추렸습니다. 한 명은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마약 중독자로 사건 당일 2번이나 뉴베리의 식료품점을 방문. 그리고 또 한 명은 자신이 뉴베리를 죽였다고 자랑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누가 범인인지 뭐 알 수가 없는데요. 진짜. 그래서 좀 밝혀졌습니까? 정신분열증을 앓던 마약 중독자는 뉴베리 식료품점을 2번 방문한 것 외에는 별다른 수상한 점이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자신이 뉴베리를 죽였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 역시 그의 주장 이외에는 아무런 혐의점도 또 증거도 없었습니다. 2012년 우드를 살해한 범인은 다행히 검거, 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뉴베리 살인 사건은 여전히 이유도 범인도 모른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 존경받던 분인데 이미 또 15년이 지나버렸어요. 네. 이제 범인을 찾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떻게라도 조금 억울한 죽음 미스터리가 풀렸으면 좋겠네요. 범인이 남긴 의문의 모모. 안녕. 와, 되게 빨리 퇴근하시네요. 야, 좋겠다. 2021년 7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늦은 밤 반려견과 함께 산책에 나선 캐서린 자네스가 공원 입구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자네스와 반려견은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 시신 상태는 너무도 참혹했는데요. 그런데 미스터리한 점은 자네스 가슴팍에서 발견된 의문의 상처, FAT. 누군가 고의로 자네스의 가슴팍에 문자를 새긴 것이었습니다. 야,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게 저런 걸 남겨요. 들킬까 봐 도망갈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수십 군데 보통 찌르면 이제 원한에 관련된 범죄로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또 증거를 또 이렇게 대놓고 남겨버렸잖아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예전에 좀 아쉬워했던 뭐 CCTV나 DNA 이런 거 다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 명백한 살인 현장이지만 공교롭게도 사건 당시엔 공원 입구 근처 교차로에 있는 단 하나의 CCTV만 작동. 거기에 자네스의 마지막 모습이 찍혔고요. 이외에 다른 CCTV들은 모두 작동 불가. 결국 살해 용의자는 그 어디에서도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CCTV 위치도 아는 범인이었나 보다.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자네스의 반려견은 대표적인 맹견으로 손꼽히는 핏불. 자신이 위협받을 때 적을 향해 맹렬히 공격하는 건 물론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강한 견종인데요. 만약 범인이 자네스와 반려견을 공격했다면 반려견이 저항하거나 매섭게 짖는 소리가 났을 텐데 자네스와 반려견이 공격을 당할 동안 그 어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이야. 짖기 전에 내가 볼 때는 전기 충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찌르는 상황에서 저 핏불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아유.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 역시 이 반려견의 죽음에 주목. 반려견이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용의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용의자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경찰은 범인 검거를 위해 포상금까지 걸고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밤중 산책에 나섰다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녀.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해가 아예 안 가네. 그러니까. 도미니카 모모 연쇄 사망 사건. 아름다운 칼베가 펼쳐진 관광낙원 도미니카 공화국. 그런데 2019년 5월 25일 도미니카의 한 호텔 투숙객인 베르너 사망. 닷새 뒤인 5월 30일엔 또 다른 호텔 투숙객인 홈즈와 데이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이 세 사람의 사망 사건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똑같은 사인. 사망한 세 사람 모두 술을 마신 뒤 갑작스러운 호흡 부전과 폐 부종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술에 뭐가 있나? 술 독탔네. 일단은 그게 제일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근데 그랬다면 그 술을 마신 게 세 사람밖에 없을 리는 없고 다른 사람은 왜 괜찮았을까? 아하. 같은 술병인데 술잔이 달랐거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사망한 세 사람 모두 미국인 관광객이라는 사실. 심지어 이 사건이 보도된 뒤 호텔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다음 날까지 복통이 시달렸어요. 귀국해보니 살충제에 중독됐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도 호텔 미니바에서 음료수를 마신 뒤에 죽었어요. 네, 도미니카 여행 중 호텔 방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구토, 설사 등의 경험을 했다는 미국인 관광객들의 증언이 속출. 그리고 도미니카 여행 중 사망한 미 관광객의 유족들 역시 그들이 호텔에서 술이나 음료수를 마신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 알고 보니 1년 사이 도미니카 여행 중 돌연사한 미국인 관광객이 최소 1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 사람만 노린 테러 아니에요? 아하. 자, 이는 도미니카 미국인 관광객 연쇄 의문사로 보도되며 큰 파문을 일으켰고요. 결국 미 FBI가 우선 베르너와 홈스데이 커플 이 세 사람이 사망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 결과는 살인이 아닌 자연사. 그리고 이 사건으로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은 도미니카 공화국 측은요.
미국인 연쇄 살인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워낙 많은 관광객이 있고 그중에 일부다. 자, 하지만 유족들은요. 도미니카 미 관광객들의 죽음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도미니카에서 발생한 미국인 관광객들의 잇따른 죽음. 과연 그것은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위험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2011년 5월 11일 미국 일리노이주. 짐은 6살 된 아들 티모시의 하원 시간에 맞춰 유치원에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어머, 어머님이 급한 일 있다고 아침 일찍 오셔서 티모시 데려갔어요. 짐은 아내 에이미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고요. 하루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다음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야, 이건 뭐지? 엄마가 애를 납치한 거예요? 둘 다 없어진 거예요. 둘 다 납치당한 둘 걸 다 수도 있지. 없어진 거지. 가정 불화가 있어서 뭐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가출한 걸 수도 있고. 아하. 자,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두 사람이 실종된 지 3일째 되는 날 에이미는 한 모텔에서 시신으로 발견. 사인은 놀랍게도 자살이었습니다. 에? 하지만 에이미와 함께 사라졌던 아들 티모시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뭐야? 티모시는 실종? 실종입니다. 아, 이게 난 저런 게 너무 싫어. 자식을 소유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 도중에 밝혀진 뜻밖의 사실. 사건 발생 전 짐과 에이미는 부부싸움이 잦았고요. 아하. 심지어 사건 당일 아들 티모시를 등원시키기 직전에도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설마 그 부부싸움 할 때 남편한테 폭행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심하게 해서 네.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기 아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출을 했으면 끝까지 아들을 지켜야지 왜 자기가 자살을 해? 아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 하지만 두 사람이 평소 다투긴 했지만 남편 짐의 폭행 정황은 없었고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문만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건 현장에서 유서 한 장이 발견됐는데요. 티모시는 무사할 거예요. 제가 잘 돌봐줄 사람들에게 티모시를 맡겼거든요. 이후에 경찰은 티모시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수사를 이어갔지만 티모시 행방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결국 티모시 실종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는데요. 두 사람이 왜 떠나게 됐고 대체 티모시는 언제 어디로 사라진 건지 지금도 살아있는 거긴 한 건지 이 모든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엄마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했으니 그야말로 이건 알 수가 없는 사건이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미 국립실종아동센터는 지난해 현재 모습으로 추정되는 16살 티모시의 모습을 공개하며 지속적으로 제보를 호소. 아빠 짐은 아들이 돌아올 거라 굳게 믿으며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어린 소년 티모시 핏젠.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밤중 혼자 사라진 아이. 1991년 7월 일본 7살 이시마이는 집에 놀러온 친구 2명과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얘들아 굿모닝. 그런데 우리 마이는 어디 갔니? 한밤중 부모님과 조부모님 거기에 친구들까지 함께 있던 집에서 마이만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야, 이게 가능해요? 납치당한 거라고 보기에는 친구들은 또 그냥 있었던 거잖아. 그렇죠. 집에 가족들도 영문도 다 모르고, 있다며. 그죠? 마이만 유괴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 사람 자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유괴를 당한 거라면 보통은 범인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납치범으로부터 그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자, 마이는요. 밤중에 혼자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겁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 집 밖에 나갈 일은 없었는데요. 그리고 마이와 한 방에서 잠을 잤던 친구들의 결정적 증언에 따르면 어젯밤에 마이가 어떤 남자랑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아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마이의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며 함께 생활하던 K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헐? 마이가 실종되던 밤 K의 행적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갔는데 전철 막차가 끊겨서 택시 탔어요. 근데 친구 못 만나서 첫 차를 타고 다시 돌아온 거라고요. 뭔 말이에요, 이게? K는 한밤중 집을 나섰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갔다 왔어? 자, K는 수상한 행적에 2주 동안 구금돼 수사를 받았지만 그날 밤 K가 탑승했던 택시 기사의 증언으로 알리바이를 입증, 혐의를 벗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은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달 후
마이 실종 당일 함께 잠을 잤던 두 아이들이 또 다른 증언을 하게 됩니다. 뭐야? 저희가 게임할 때 K가 마이한테 밤 12시에 같이 놀러 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야? 범인이야? 이상하네 그러면. 범인이네. 하지만 이미 2달이나 지난 아이들의 증언에 경찰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리하게 끌어낸 이야기라고 단정지었는데요. 마이의 아버지는 회사까지 관두며 범인을 찾는 데 몰두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채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이 났고요. 마이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사냐. 아, 이거는 K가 너무 의심돼요, 저는. 심증으로는 뭐 K가 범인이죠, 사실. 아, 진짜 난 모르겠다. 정말 너무 무섭다. 벌써 31년이나 지난 이시 마이 실종 사건. 일본의 3대 미해결 어린이 실종 사건으로 불립니다. 도대체 누가 왜 마이를 데려간 것일까요? 2008년 멕시코. 16살 소녀 루비 프레이레가 실종된 사건이 발생. 그리고 1년 뒤 멕시코에서도 범죄 우범 지역으로 유명한 시우다드 후아레스 지역의 한 쓰레기통에서 소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유, 저렇게 돌아오라고 저렇게 전단까지 붙이시고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람만 있어달라. 무너지는 그런 소식이네요, 진짜. 그런 기도를 했을 텐데. 프레이레의 엄마 에스코베도는 딸의 남자친구였던 바라자를 용의자로 지목, 직접 증언을 수집하며 바라자 체포에 앞장섰고요. 결국 바라자도 경찰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바라자가 자백하던 그 순간 현장에 변호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백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요. 뭐야? 바라자는 재판에서 자백을 철회. 결국 법원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바라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자유의 몸이 된 바라자를 보고 분노한 엄마 에스코베도는 시위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멕시코 전역에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졌고요. 결국 항소법원은 한 달 만에 판결을 뒤집어 바라자에게 50년형을 선고. 하지만 바라자는 이미 마약 카르텔에 가담해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도망갈 기회를 준 거죠. 엄마 에스코베도는 이 일을 계기로 인권 활동가로 변신합니다. 멕시코에서 벌어지는 여성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리고 2010년 12월 16일 저녁, 이날도 어김없이 주정부 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던 그녀. 그런데 이때 가면을 쓴 남자 무리들이 갑자기 에스코베도 앞에 나타나더니 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권 활동가로 적극적으로 또 범죄에 대한 시위를 이제 하셨잖아요. 네. 이게 혹시 이로 인해 또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복수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그때 그 바라자가 벌인 짓인 건지. 그 카르텔에서, 마약 네. 카르텔. 하지만 바라자는 이후 2012년 진범이 밝혀지기도 전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 중 사살됐고요. 얼마 뒤 경찰이 에스코베도 살해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에스코베도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본 아들은 용의자가 진범이 아니라고 주장.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경찰이 범인으로 내세운 인물은 다른 혐의로 수감됐다가 2014년 다른 수감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범인들과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유족들. 에스코베도는 대체 왜 죽음에 이른 것일까요? 잔혹한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